네, 최신 핀팻 공정 및 특성 2의 핀팻 테크놀로지 노드 벤치마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사실 이제 살짝 다뤘었죠. 인텔의 22나노 트라이게이트 핀팻의 특징에 대해서 앞서 좀 다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복습을 할 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2012년도 VLSI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에 양산형 핀팻을 트라이게이트 핀팻을 처음 개발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내용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 다음 미디엄 퍼포먼스, 그 다음 스탠다드 퍼포먼스에 관한 옵션, VTH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로우 파워나 울트라 로우 파워 애플리케이션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22나노 핀팻의 키 피처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첫 번째로 22나노 핀팻은 fully depleted 트라이게이트 테크놀로지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인텔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게이트니까 게이트가 3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이 있고 저번에 이제 Y컷으로 잘랐을 때 핀이 있고 여기에 STI가 있고 게이트가 이렇게 쌓는 구조를 갖고 있죠. 게이트는 이렇게 달리고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있고 화면 앞쪽에 소스, 화면 저 뒤쪽에 드레인, 화면 안쪽으로 드레인 이렇게 있겠죠. 게이트가 있다고 치면 게이트가 이 세 면을 감싸고 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트라이 게이트 구조고 게이트가 디플리션을 시켰을 때 게이트하고 게이트의 머티리얼, 게이트의 워크 펑션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에 의한 워크 펑션이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이니셜라이즈 된 게이트 볼티지가 0V일 때 얘는 디플리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는 거죠. 풀리 디플리트가 되려면 게이트의 컨트롤이 미치는 채널 영역,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부터 맥시멈 한 5나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양쪽으로 5나노씩 들어온다고 쳤을 때 위스가 거의 10나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위스가 한 10나노 정도는 돼야 풀리 디플리트가 된다. 풀리 디플리트가 되려면 띵바디여야 되니까 띵바디. 여기서 이제 바디라는 거는 substrate라는 의미라기보다 채널을 의미하죠. 채널이 매우 얇은 디바이스가 보통 풀리 디플리트로 동작을 하죠. 미니멈 피처 사이즈는 8나노 정도 된다. 뭐였고요.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는 거는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서 어떤 공정을 쓰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리소 공정을 이용해서 8나노를 디파인 하기는 EUV를 쓰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SADP나 SAQP 혹은 게이트 트리밍, 그러니까 게이트 트리밍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산화시켜 가지고 깎고 산화시켜서 깎고 산화시켜서 깎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공정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8나노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템 사진에 보면 이제 8나노가 어딘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third generation high-K metal gate 공정을 썼다. 45나노가 first generation이니까 45에서 28, 그 다음 22잖아요.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ird generation high-K metal gate고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은 90나노부터 끌고 왔으니까 벌써 이게 5th generation이네요. 5번째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뭐 45나노에 들어오고 90나노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일렉트로스태틱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가지, subthreshold 스윙이 70mV per decade, 디블이 50mV per volt를 만족시켰다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공정인 self-aligned contact, 세그 공정을 썼다. self-aligned contact, 컨택을 만드는데 self-aligned contact을 쓴다. 그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게이트 피치 스케일링을 구현을 해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게이트 피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게이트 폴리 피치, 그죠? CPP, 컨택 폴리 피치, 이거 뭐 게이트 피치인데, 이 게이트 피치를 줄이는 게 실제 전체 칩 사이즈를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거를 줄여 놓으니까 게이트하고 게이트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랑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게이트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소스 드레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게이트 사이에다 소스 드레인 만들어야 되니까, 소스 드레인 컨택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컨택을 셀프 얼라인드 컨택, 세그 공정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메탈라이제이션은 9층으로 쌓았다. 메탈이 9층으로 쌓여 있고요. 하프닝 베이스의 하이케이 밈캡을 이용을 했다. 그렇죠? 트랜지스터만 있는 게 아니죠. 페로에 뭐 캡도 있고 인덕터도 있고 뭐 하는데, 캡패서스 같은 경우에는 하프닝 베이스의 하이케이 밈캡을 썼다. 그리고 소스 드레인은 인슈트 덥트 레이스드 소스 드레인을 썼다. 인슈트 덥트니까 에피를 하면서 도핑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스 드레인은 레이스드 소스 드레인.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 원래 트랜지스터가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 서피스가 있잖아요. 웨이퍼 서피스에 이렇게 게이트가 올라오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레이스드 소스 드레인이라고 해요. 뭐 한마디로 소스 드레인의 크기를 굉장히 벌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피모스의 경우에는 인베디드 실리콘 저메늄에서 저메늄의 몰 프랙션이 55%네요. 벌써 55%. 32나노 노드에서는 40%였는데 이제 노드가 개발되면서 저메늄의 몰 프랙션이 점점 세지고 있네요. 인텔이 인베디드 소스 드레인, 인베디드 실리콘 저메늄을 쓰면서 저메늄의 몰 프랙션을 계속 키우고 증가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레벨을 증가시킨다고 했었죠. 그죠? 스트레스 레벨이 증가되면 홀의 모빌리티가 증가한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리면서. 그리고 채널은 110 방향의 사이드워를 썼다. 채널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냥 얘기할까요? 우리가 실리콘 격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코디네이트 있잖아요. 그때 1, 0, 0, 0, 1, 0. 얘가 방향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이죠. 0, 0, 1. 그쵸.
그리고 이런 방향이 있겠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은 당연히 110 이런 게 있겠죠. 여기는 0, 11 이런 식으로. 그 1이 한 개냐, 1이 두 개냐, 1이 세 개인 것도 당연히 있겠죠. 요 플레인. 얘는 110, 111 방향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만들 때, 그러니까 채널은 신의 채널이 이렇게 쭉 있으면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죠.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흘러가는 요 방향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요 방향으로 흐르냐, 이 방향으로 흐르냐, 이 방향으로 흐르냐, 완전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달라지거든요. 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일렉트론은 100 오리엔테이션에서 100 방향에서 모빌리티가 가장 좋아요. 홀은 110 방향에서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CMOS 디바이스는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은 100 방향이고, 이렇게 동그라미 괄호로 씁니다. 이름이 괄호가 맞나요? 괄호죠. 이게 꺽쇠는 뭐예요, 이거? 아무튼 방향은, 채널의 방향은 요 꺽쇠로 써요. 그래서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이 100 방향이라는 거는 이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웨이퍼가 이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면으로 이렇게 웨이퍼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채널의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채널을 만드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110 방향으로 만들어요. 110 방향으로. 그러면 P패스 채널은 이 방향으로 만들고, 이 사각형으로 만들고, N패스 채널은 이 사각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방향이, 모빌리티가 이쪽이,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얘가 좋고,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얘가 좋고, 홀은 얘가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아웃이 N패스는 이렇게 만들고, N패스 채널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따르면 N패스는 이렇게 만들고, P패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묶어가지고 인버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레이아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웨이퍼 오리엔테이션을 110으로 맞춰가지고 N팻도 그 방향으로 해요. 110 사이드 방향으로 해요. 왜냐면 N팻은 P팻보다 모빌리티 값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P팻을 높이는 방식으로 웨이퍼 오리엔테이션을 맞추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 웨이퍼는 100 웨이퍼 오리엔테이션에 100 면에 채널을 110 방향을 써요. 딱 이거겠죠. 웨이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채널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셀 디자인은 뭐 3개로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그래서 하이 덴시티가 있고요. 하이 덴시티 셀이 있고, 이거는 SRAM 셀 말이에요. 로우 볼티지 셀이 있고, 하이 퍼포먼스 셀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이 덴시티는 당연히 덴시티가 높아야 되니까 셀의 크기가 작죠. 0.092가 되고 마이크로미터 스퀘어가 되고, 하이 퍼포먼스는
셀이 작은 것보다, 이건 덴시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빨라야 되거든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M팻이 2개가 들어간다든지 P팻이 2개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핀의 개수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훨씬 크죠. 거의 뭐 1.5배 크죠. 그리고 SRAM은 1V에서 4.6GHz로 동작을 했다 라는 게 이제 키 피처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밝혀놓은 키 피처예요. 네, 키 지오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게이트 액티브 쪽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핀이 테이퍼 타입으로 되어 있죠. 테이퍼 타입으로 약간 이거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그쵸? 사다리꼴 모양이고, 핀의 위스가 이 미들 영역은 8나노 정도 되고 바텀 영역은 16.5나노 정도 됩니다. 풀리 디플리트고 당연히 쇼채널 이펙트하고 R 익스텐션 값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구조가 나왔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쇼채널 이펙트는 당연히 잡혀야 되죠. 잡혀야 되는데 요 구조가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게이트가 지금 10나노 정도로 덮어져 있잖아요. 쭉 팀 라운딩이 이제 옥시데이션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 까만색 부분이 여기가 채널이고요. 채널이고, 여기가 STI고, 이쪽 하얗게 얇게 옥사이드가 덮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IL이에요. 인터페이셜 레이어 IL 옥사이드가 덮고 있고, 그 위에 또 까맣게 굉장히 얇은 선이 하나 있죠. 보이나요, 이거? 굉장히 얇은 선? 이게 하이케이예요. 하이케이고, 그 위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가 쭉 올라와 있는, 메탈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핀 하이트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핀 하이트가 34나노 정도 되네. 이 높이가 여기까지 높이가 34나노 정도 되고, 핀의 슬롭은 78.5도 정도 되네. 78.5도.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처음 이 구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끝에가 라운딩이 되어 있냐? 원래 핀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코너 이펙트에서 당연히 필드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면서 이쪽에서 옥사이드가 디그라데이션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핀펫은 이런 엣지 부분을 다 라운딩 시켜서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필드가 이런 코너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 당연히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피하려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그 다음에 뭐 미디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퍼포먼스, 하이 파워. 그럼 이게 하이 파워인가? 하이 퍼포먼스가 맞겠네요. 왜냐하면 채널 랭스가 작기 때문에, 채널 랭스가 작다는 거는 드라이브 커런트를 리퀴지를 감소하고서라도 리퀴지를 크게 하고서라도 퍼포먼스를 끌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커런트를 많이 흘리겠다는 거니까 얘는 하이 퍼포먼스가 되겠죠. 하이 퍼포먼스, 뭐 미들 퍼포먼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퍼포먼스. 그래서 옥사이드의 두께는 0.9로 다 똑같이 정의를 해놨네요. 그죠? 여기 보면 옥사이드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옥사이드 혹은 이퀴벌런트 옥사이드라고 해서 앞서 얘기한 이 IL과 하이K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만들어내는 옥사이드가 0.9 나노 정도로 된다는 거죠.
실리콘 옥사이드로 환산하면. 두께는 훨씬 두껍죠. 두께는 거의 2.5나노 정도 돼요.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게일 랭스는 하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퍼포먼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채널 랭스가 작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작죠. 작고, 대신에 오프 커런트가 20에서 100 나노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로 상당히 다른 디바이스 분에 비해서는 큰 편이죠. 그죠? 그리고 CPP를 보니까 CPP 컨택트 게이트, CPP가 게이트 투 게이트의 피치가 90나노 정도 되고요. 핀 투 핀 피치, 플라나 디바이스하고는 다르게 핀펫은 핀 피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핀 피치가 60나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메탈 피치, 메탈 가장 먼저 오는 메탈 1이 90나노, 그 다음이 80나노, 80나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노드에 따른 컨택트 게이트 피치 혹은 컨택트 폴리 피치를 쭉 보면 컨택트 게이트 피치는 0.7 곱하기 every 2 years 이렇게 돼 있죠. 매 2년마다 게이트 피치가 0.7배로 줄고 있는 거죠. SRAM 에어리어는 0.5배, 그러니까 계속 크기가 반씩 줄고 있는 거죠. 쭉 내려오면서. 요거를 보여주는 거는 인텔이 본인들의 그 무어스로를 잘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그래프예요. 여기에서 플라나가 끝났다고 했죠. 플라나가 종식됐거든요. 당연히 플라나 구조를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겠죠. 더 이상 플라나 구조 32나노 이하로는 플라나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방법이 더 이상 안 보이는구나. 이럴 때 인텔이 22나노 핀으로 2D에서 3D로 딱 전환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 핀팩 구조를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더 끌고 가고 있다. 우리가 처음 설정한 무엇으로는 아직 유효하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디바이스의 지오메트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스택을 쭉 보면 여기가 지금 NMOS, PMOS 이렇게 되어 있네요. NMOS, PMOS가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텐데 여기 보면 채널이 요렇게 핀이 요렇게 달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핀이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핀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이 스택의 높이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게이 스택의 높이겠죠. 그러니까 어딜 자른 거냐면 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게이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를 때 여기를 자를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를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비쳐 보이는 거. 온라인이 딱 정확히 돼가지고 자르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게이트의 스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핀의 높이 탑 부분부터 이게 게이트 스택이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올라간 요 구조가 여기에도 당연히 쌓이겠죠. 똑같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게이트 스택은 한 93나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거고요. 실리콘 옥사이드가 1나노미터, 하이케이가 2나노미터. 지금은 1.5나노미터 정도 쓰는데, 그리고 타이나이트라이드가 10나노. 타이나이트라이드 10나노 쓰고,
워크 펑션이 아니고, 텅스텐이 75나노 정도 사용됐고, 게이트 캡이, 뚜껑을 닫는 거죠. 게이트 캡이 한 5나노 정도 됐더라. 전체 다 합치니까 거의 한 93나노에서 95나노 정도 됐고요. 스페이서를 보니까, 게이트 스페이서가, 여기 보면 게이트가 여기 있고, 이게 게이트잖아요. 게이트가 있고, 스페이서가 요렇게 흰색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스페이서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서 1, 2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스페이서 얘 두께가 15나노 정도 되더라. 그런 얘기. 스페이서 공정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흰색 줄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얘 두께가 15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셀프 얼라인 컨택이고, 세그 공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피에는 30나노 정도, 그리고 탑으로는 42나노 정도 올라가 있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요 그림은 피모스의 에피, 소스앤 에피를 키워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지금 컨택이 예를 들어 이렇게 네모지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에피를 만들기, 컨택을 내리기 전에 피모스 쪽에 이렇게 에피가 이렇게 자라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에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놓고 본 거죠. 키워놓고. 그래서 에피가 보면은 시드가 이렇게 있고 에피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에피를 할 때 소스젠 채널 영역을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저메늄 에피를 도트 에피를 얻는다 라고 했었죠. 전체적인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드 같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에서 이걸 채웠다는 의미예요. 겉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놓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보이드 같은 게 살짝 보이죠. 이게 뜻하는 게 얘는 게일 라스트 공정, RMG 공정을 썼다는 얘기겠죠. 아예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애출을 해가지고 깎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보이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스페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스페이서가 한 개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나이트라이드 스페이서인데 나이트라이드 스페이서가 이 컨택 영역에 붙어 있는 요 스페이서 얘가 나이트라이드 1이에요.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두 번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 라스트 공정에서 폴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게이트 폴리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G폴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ILD를 채우면 ILD를 채우겠죠. 채웠어 이렇게. 여기다가 ILD를 채우고 컨택을 뚫으면 컨택이 이렇게 뚫리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뚫리겠죠. 컨택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이트라이드가 첫 번째가 먼저 생기는 거고, 이쪽이. 얘를 열죠. 얘를 열잖아요. 폴리를 제거하고, 열 때 열기 전에 이쪽에다가 나이트라이드를 한 번 더 발라요. 이게 바르고 이쪽에다가 이제 게이트를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나이트라이드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나이트라이드가 나중에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건 없네요. 여기 보면 게이트가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 보면 게이트를 이렇게 애치를 시켜 놓은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게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게이트가 뭐 이렇게 뭐 애치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게이트의 하이트를 낮추는 이유는 심플해요. 게이트가 메탈이고 얘도 메탈이잖아요. 메탈하고 메탈이 지금 하이트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럼 이런 데서 캐패시턴스가 막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게이트를 채워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게이트의 높이를 이렇게 줄이는 공정을 해요. 게이트 하이트를 깎죠. 게이트 스택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게이트의 채널 랭스가 45나노,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45나노 정도 된다는 거죠. 핀이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핀이에요. 핀이 이렇게 달리고 있고 게이트가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더미 게이트가 45나노의 채널 랭스를 갖고 있고, 더블 핀 패터닝이네요. 그러니까 핀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씩 있고, 핀 네로잉이나 서피스 스무디닝이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진행됐다, 그런 얘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핀이 우리가 원래 디파인한 핀보다 얘를 옥시데이션하고 날리고 옥시데이션하고 날리고 옥시데이션하고 날리고 해가지고 얘를 네로잉을 시키고, 얘를 네로잉 시키고 이쪽 코너 쪽은 라운딩을 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웰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요. 웰 임플란트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핀펫이든 뭐 플라나 F8든지 간에 트랜지스터 밑에 웰을 잘 잡아줘야 리퀴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게이트가 있고 이쪽에 웰 도핑을 올려야, 이제 NA를 올려놓으면 얘가 P타입, 여기 N이니까 얘랑 타입이 달라서 이쪽으로 오는 리퀴드 성분이 많이 준다. 그래서 N값을 올리죠. N값을 올리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에다 도핑을 하는 거를 우리가 웰 아이온 임플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핀펫에서도 사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초반에 22나노 노드에서 인텔이 핀을 이렇게 테이퍼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냈을 때 대부분 사람들 반응이 왜 이게 테이프 타입으로 만들었냐, 왜 여기를 작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냐. 그래서 정말 감론을 막 말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햇불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냐. 왜냐면 게이트가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은 당연히 길이가 멀어지죠. 멀어지고 게이트의 컨트롤빌리티가 떨어지고, 이쪽은 채널도 넓고 플리 디플리트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쪽으로 리퀴지 커런트가 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또 했던 얘기가 인텔이 바보가 아니다.
인텔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바텀의 볼륨을 키워가지고 아이온 임플란트, 웨일 임플란트를 잘 맞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직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죠. 전부 다. 세컨 제너레이션부터는 이런 뭐 테이퍼 타입이 아닙니다. 그 더미 게이트의 랭스가 45나노고 여기 게이트하고 게이트 사이의 거리도 45나노. 그러니까 게이트 피치는 90나노가 되는 거죠. 익스텐션은 소스 레인지 익스텐션은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라이드 데포지션 엣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사이드월 나이트라이드 만들고 두께는 7.5나노 정도 되고 인슈추 엘리베이티드 소스 레인을 적용을 했고요. 나이트라이드 한 다음에 인슈추 엘리베이티드 소스 레인 했고 실리콘 저메늄의 경우에는 55%였는데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에피를 적용을 했고 그렇죠?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모빌리티가 워낙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성능이 P만큼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N타입 소스 드레인도 마찬가지로 텐사일 스트레스를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넣어주는데 한 4% 정도? 알기로는 2%에서 4% 정도 사이에 넣어주는데 그렇게 넣는다고 실리콘이 텐사일 스트레스가 잘 가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의 정확한 이펙트도 이게 정확하게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찌됐든 일렉트론 자체가 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한 PMOS의 홀 모빌리티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LD 옥사이드를 깔고요. ILD 옥사이드를 깔고 플라너라이제이션을 한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스텝이에요, 여러분. 그냥 핀을 만들고 웰 임플란트를 쳐가지고 이쪽에다 웰을 치고 웰 임플란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미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더미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90나노, 여기는 45나노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이트라이드 탭을 하고 엣지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나이트라이드 1이에요. 엣지를 한 다음에 소스 레인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죠. 여기 소스 레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티드 소스 레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ILD 옥사이드를 덮어요. 이건 이 까만색 부분은 컨택이고 여기 ILD를 덮어요. 이렇게 덮이겠죠. 그런 다음에 플라나이제이션 해요. 깎으면 이렇게 깎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깎는 거죠. 깎은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라나이제이션 된 다음에 더미 게이트를 날려요. 얘를 날리는 거죠.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얘도 날라갈 거고 이렇게 날려있겠죠. 그런 다음에 세컨드 나이트라이드를 탭을 하고 탭을 하겠죠. 이렇게 탭을 하고 당연히 엣치를 하면 이제 전체 15나노의 두께가 생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메탈 하이케를 여기다 바르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메탈을 한번 리셋을 하고 메탈 높이를 한번 낮추고 그 다음에 ILD를 채우고 IL 다시 한번 채우고 CMP를 또 해요. 그럼 이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컨택을 이제 넣는 거죠. 까만색 컨택.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게일 라스트 공정이 되면서 공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네, 셀프 얼라인 컨택 세그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택 selectively etched oxide and silicon nitrid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컨택을 만드는 공정인데 그냥 컨택 제작 공정인데 실리콘이랑 옥사이드랑의 선택비, 엣치 선택비를 가지고 이러한 셀프 얼라인 컨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세고 공정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의 메탈을 리셋을 한다고 했죠. 아까 게이트를 몇 가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리셋을 해가지고 게이트 하이트를 낮춘다고 했어요. 왜냐면 게이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발생하는 컨택하고의 캐패시턴스 증가도 있고 그거를 없애면서 또 세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세그 공정이 얘기를 하면 세그 공정이 이 게이트 위에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의 컨택이 게이트 위에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게이트가 만약에 높으면 닿을 확률이 있죠.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이 숏이 난단 말이에요. 둘 다 메탈릭하기 때문에 숏이 엄청 잘 나죠. 그럼 전부 페일 불량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를 다 깎는 거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 그 게이트를 통해서 채널의 VTH만 모듈레이션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릴라이빌리티 특성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소스 드레인을 게이트를 리셋을 하고 게이트 메탈을 리셋을 하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3번을 여기다 또 덮어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덮고 플라나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플라나리제이션 되니까 얘가 이렇게 높이가 비슷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캐핑 옥사이드를 얹고요. 캐핑 옥사이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이 컨택 되기 전에 이쪽도 옥사이드로 채워져 있어요. 나이트라이드가 아닌 영역은 다 옥사이드로 채워져 있어요. 옥사이드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컨택 패터닝, 컨택을 이렇게 패터닝 하기 전에 캐핑 옥사이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엣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컨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컨택이 없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한 상태에서 여기가 옥사이드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옥사이드가 채워져 있고 여기 다 옥사이드죠. 이렇게 옥사이드가 채워져 있고 이쪽은 나이트라이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근데 컨택이 정말 잘 해가지고 얼라인을 잘 해가지고 컨택이 여기에다 딱 뚫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베스트죠. 원래 이렇게 뚫려야 돼요. 리소가 미스얼라인 하면 컨택이 이쪽에 뚫린다는 거예요. 이쪽에 원래 자리는 이쪽 가운데인데 이쪽에 뚫린다는 거죠. 이렇게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엣치를 하잖아요. 엣치를 하게 되면 옥사이드를 엣치를 쫙 하면 옥사이드가 엣치가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이쪽 영역은 나이트라이드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트라이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엣치 레이스에 따라서 엣치가 잘 되는 이 옥사이드 영역으로 엣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여기는 엣치가 잘 안되니까 이쪽 부분은 나이트라이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이트라이드하고 옥사이드의 다른 엣지 선택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혹여 컨택의 위치를 잘못 디파인 하더라도 미스얼라인 해가지고 잘못 디파인 하더라도 엣지 프로파일이 이런 컨택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을 세그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택의 미스얼라인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죠. 이렇게 되면 수율이 엄청 좋아지겠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스인 컨택이 게이트랑 붙는 순간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냥 트랜지스터가 아닌 거죠. 이미.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뭐 소스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냥 트랜지스터가 아닙니다. 네, 얘를 이 선택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주게 하는, 그래서 셀프 얼라인드 컨택인 거죠. 이 세그 공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공정이죠, 이 세그 공정. 네, 그래서 페올 영역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인터커넥트 영역의 공정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핀 CPP가 있고, 메탈 2, 3가 80나노미터로 굉장히 파인 패터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 강조하기를 코스트 이펙티브한 싱글 패터닝으로 메탈 2, 3를 제작을 했다 라는 얘기고요. 로우 K하고 울트라 로우 K를 모든 레이어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32나노 노드 대비 13에서 18%의 캐패시턴스 감소를 끌어냈다. 그래서 RC에서 이 C 값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지금. 많이 줄여내서 당연히 이거는 퍼포먼스 부스팅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메탈 1부터 메탈 8까지를 그려놓은 건데 요 부분이 페올이에요, 페올. 트랜지스터가 막 집적되어 있는 부분. 그죠? 그러면서 메탈이 8층까지 쭉 쌓여 있는 거를 크로스 섹션 이미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메탈 8번이랑 그 여기 보면 비아 8번 영역에 보면 밈캡, MIM 캐패시턴스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레이어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놨죠. 그죠? 이게 지금 MIM 캡인데 MIM 캡을 삽입을 해가지고 실제 공정에서 이쪽에다가 캡을 삽입해서 회로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있는 게 이게 MIM 캡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턴스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자 소자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처럼 작게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캡 값이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적정한 크기의 에어리어는 존재를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에어리어가 크다는 얘기는 페올 영역에다 넣으면 그냥 캡 하나 만들자고 캐패시턴스를 엄청 잡아먹는,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엄청 잡아먹는 이런 캡 패턴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에어리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실제 페올 패턴이 없는 이런 인터커넥터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리어를 세이빙 한다는 거예요. 네,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 보면
트랜스 컨덕턴스 커브를 여기다 그려놨죠. 게이트 바이어스의 변화에 따라서 엠펫과 피펫 둘 다 그려놨고, 이 그림이 의미한 바는 엠펫과 피펫의 시메트리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거의 트윈 같죠. 보면 스레시홀드 볼티지 0, 게이트 볼티지 0V를 기준으로 매우 시메트리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VDD는 0.8V를 사용을 했네요. 0.8V 사용했고,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은 거의 69mV/데케이드 엠펫의 경우, 피펫의 경우 72mV/데케이드 를 보이고 있습니다. D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하고 60mV/데케이드 mV/볼트. 굉장히 스티프한 아이디어라는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게일 랭스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보면 20나노 노드, 22나노 노드하고 32나노 노드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결과죠. 비교해 놓은 결과고,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32나노 대비 22나노가 피펫과 엠펫 모두 절대값이 작아졌죠. VTH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피펫이랑 엠펫 모두 다 작아지고 있죠. 피펫과 엠펫의 VTH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VTH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VDD를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VDD를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 VTH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커런트가 그냥 증가해요. 조건이 있죠. 단 VTH를 작게 만드는데, VTH가 작아지는 건 좋은데 얘가 리키지가 커지면 안 되죠. 이렇게. 리키지가 커지면 안 되고, 적정 수준의 우리가 원하는 VTH, 그러니까 IOF 크라이테리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IOF 크라이테리언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VTH가 최소화가 돼야지 되는 거죠. VTH가 무조건 줄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디바이스 만들어질 수 있죠. VTH가 훨씬 줄었지만 온커런트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unfair한 결과인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프커런트를 잘 맞춘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얘를 맞춘 상태에서 VTH가 낮아지려면 스티브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얘를 올린 상태에서 얘를 뭐 하면은 그건 페어한 어떤 컴패리즌이 아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미드 퍼포먼스, 스탠드바이 퍼포먼스에서 보면 옥사이드 두께, 게이트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프커런트가 확실히 다르죠. 오프커런트가 많이 다릅니다. 20에서 100 나노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스탠다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1에서 5 나노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근데 여러분들 로 파워나 울트라 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피코 단위거든요. 피코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보면은 인텔은 자기네들이 로 파워향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텔은 전통적으로 CPU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인텔의 공정은 굉장히 하이스피드용 트랜지스터 제작 공정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텔이 2011년도 당시만 해도 핀펫을 개발해가지고 어나운스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SoC를 만드는 기술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파운드리를
파운드리 장사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텔은 전통적으로 CPU 쪽 관련된 공정이 강하고 그쪽에 뭐랄까 기술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인텔이 그때 아톰이라는 AP를 개발을 해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파운드리 사업을 다 접었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기사에 많이 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2011년도 그 근방에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퀄컴이나 TSMC 이런 회사들한테 밀려가지고 파운드리를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텔은 이 당시만 해도 로우 파워형 소자를 잘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SoC 기반 그리고 AP,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AP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워형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거기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해요. 설계도 로우 파워 향이 아니고 하이 퍼포먼스 향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웹 공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로우 파워 향이 없이 대부분 하이 퍼포먼스 향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네, 이제 커런트 커브를 봅시다. DC 커런트 커브인데 여기 보면 IOF는 이제 노멀라이즈 돼 있죠. 노멀라이즈 돼 있는 IOF가 있고 온커런트가 ID 셋이 있고요. ID 셋이 있고 I 이펙티브가 있네요. I 이펙티브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엠펫이 된 거고 엠펫이 되고 이 두 개는 이제 피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D 셋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볼티지하고 드레인 볼티지를 둘 다 동시에 VDD로 놓고 그때의 커브를 쭉 그때 싱글 바이어스 포인트잖아요. 게이트하고 드레인에 VDD라는 값을 넣고 나오는 드레인 커런트를 ID 셋이라고 하고 그 드레인 커런트가 찍는 IOF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플러스 쭉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VGS, IDS 있으면 해가지고 여기 재고 여기 이렇게 잰 거죠. 근데 이게 보면 IOF가 커지면 커질수록 IDS도 커지죠. 그러니까 IOF가 커지면 커질수록 셋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가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IOF를 1나노암페어 per 마이크로미터로 놓으면 스탠다드 퍼포먼스가 되고 10나노암페어로 놓으면 미디엄 퍼포먼스가 되고 100나노암페어 per 마이크로미터로 하면 하이 퍼포먼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레시홀드 볼티지만을 조절하면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어디로 만드냐만 조절하면 우리가 이런 SP, MP, HP를 하나의 공정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32나노 노드 대비 13%의 퍼포먼스 부스팅이 있었다. 그죠? PMOS의 경우에는 역시나 SP, MP, HP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을 개발을 했고 32나노 대비 커런트가 27%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노드가 하나 바뀌었는데 퍼포먼스가 27%나 증가를 했으니까. 똑같은 데이터인데 우리가
ID effective라는 값을 또 재요. ID effective. ID effective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VD ID 커브에서 뭐 여기가 맥시멈이 예를 들어 VDD가 되는 경우고, 여기 VGA가 VDD가 되는 경우, 그런 커브가 있겠죠. 그랬을 때 VDD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요 값이랑 VDD가 맥스고 VG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의 값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평균을 취한 요 커런트를 I effective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VG가 2분의 1 VD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VG VD가 있을 때 한 번은 VDD 2분의 1 VDD, 또 한 번은 2분의 1 VDD VDD. 이때 각각의 커런트 1, 커런트 2가 나올 거잖아요. 요거의 2분의 1은 I effectiv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effective로 봤을 때 엠펫의 경우에는 32나노 대비 46% 변했고, 피펫의 경우에는 40%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이 다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공정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좀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공정 스플릿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특별한 공정 스플릿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VTH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VTH 이외에 뭔가 추가로 다른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지면서 그런 이펙트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냥 거의 한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VTH만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33나노 노드하고 22나노 노드의 퍼포먼스 비교 테이블입니다. 앞쪽에 이 세 개가 이제 22나노 노드 테크고, 이쪽이 이제 32나노 노드 테크네요. 플란하고 얘는 트라이게이트. 그리고 모두는 하이 퍼포먼스부터 스탠다드 파워까지, 여기는 32나노테크에는 하이 퍼포먼스 로우 파워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옥사이드의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텍 엔지니어링을 좀 더 해가지고 0.95에서 0.9로 변경이 됐었고요. 게일 랭스는 로우 파워 향이 빠지면서 하이 퍼포먼스 30나노, 미디엄 스탠다드가 34나노 정도 됐고요. 32나노 노드 플라나테크에서는 46나노짜리 채널 랭스가 있었네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죠. 그리고 로우 파워 향은 굉장히 작죠. 거의 뭐 100분의 1이니까 나노 수준에서 이게 뭐 나노 암페어 정도 되면 1나노 암페어 정도 되면 얘는 10피코 암페어 뭐 그 정도 레벨인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상당히 작은 거죠.
길 커런트. VTH 값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플라나에 비해서 절대값이 작아졌어요. VDD는 VTH의 감소에 따라서 VDD도 스케일 다운 할 수 있었던 거죠. 1V에서 0.8V로 줄었고, VDD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온커런트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제 32나노 노드 대비 22나노 노드가 직접 흘리는 커런트 자체의 양은 다르죠. 작아졌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온커런트의 감소가 이거는 DC 퍼포먼스인 거고요. DC 퍼포먼스인 거고, DC 퍼포먼스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 퍼포먼스가 나빠졌냐?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VDD가 줄었기 때문에 온커런트가 작아 보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1V를 똑같이 가하면 훨씬 더 크게 나와요, 커런트가. 이해되죠? 이게 VDD가 작아졌기 때문에 온커런트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작은 오퍼레이션 파워에서 동작할 수 있는 칩이라는 거죠. 22나노노드가. 그럼 DC가 줄어들었으니까, DC 커런트가 줄었으니까 AC 퍼포먼스도 주냐? 이게 이제 퀘스천어블한 건데, 거의 이제 이분하게 맞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의 채널의 캐패시턴스가 게이트의 랭스가 줄고 다양한 캐패시턴스 값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캣 값을 줄인 거죠. 캣 값을. 우리가 CV 오버 I에서 이 온커런트 값에 어떤 데미지가 있었는데, 온커런트 값의 감소가 있었지만 캣 값을 또 추가적으로 줄임으로써 AC 퍼포먼스를 상당히 개선을 한 거죠. 거의 이분하거나 비슷하거나 개선이 좀 됐죠. 만약에 DC 값을 VDD를 1로 놓고 동일한 바이어스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32나노 노드보다.